지난 여름 나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대학 생활에 지쳐있던 터라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힐링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의 고향은 작은 산촌 마을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도착한 날에는 날씨가 맑고 더웠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맛있는 음식으로 저녁상을 차려주셨다.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던 중 나는 어릴 적 친구인 민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민호와 나는 오랜만에 꿍짝이 맞아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말을 꺼냈다. 너 어렸을 때 기억나냐? 동네 꼭대기에 있는 그 폐가 말이야. 지금도 아무도 안 사는 거 알아?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버려져 있던 집이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그곳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을 듣고 무섭지만 궁금한 마음에 몇 번씩 찾아가곤 했었다. 민호의 제안으로 우리는 그곳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다음 날 밤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그 폐가로 향했다. 달빛이 어슴푸레 비치는 그날 밤 폐가는 여전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들이 보였다. 우리는 속삭이며 조심스럽게 방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호도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속삭였다. 느껴지냐? 뭔가 이상한데 그 순간 천장에서 무엇인가 두꺼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후다닥 걸음을 옮겼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문득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민호와 나는 동시에 그 목소리를 따라갔다. 소리는 2층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 둘 다 공포에 질렸지만 호기심에 못 이겨 발걸음을 옮겼다. 2층에 올라서자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는 천천히 그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그곳엔 오래된 사진들로 가득한 방이 있었다. 벽에는 한 가족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방 안쪽에는 작은 촛불이 켜져 있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가족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호는 갑자기 소리를 쳤다. 여기서 나가자. 뭔가 정말 이상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급히 그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다리가 묶인 듯 움직이기에 버거웠다. 폐가를 빠져나오자마자 우리는 한숨을 돌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민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가리키며 힘겹게 말했다. 여기에 이상한 손자국이 남아있어. 나는 그의 목덜미를 확인해 보았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사람 손 모양의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의 목을 잡았던 흔적이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그 폐가에 다가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도 생생하게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 집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아직도 그날의 비밀은 풀리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사용자가 기이한 경험을 적어 올렸다. 그의 이야기는 보통의 공포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의 이상한 경험은 어느 여름밤 회사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하고 홀로 남아 업무를 마친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지하철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드문드문한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메아리 쳤다. 평소보다 늦어진 시간 탓에 그는 조급함을 느꼈고 빠른 걸음으로 플랫폼에 도착했다. 플랫폼에는 한두 명의 승객들만이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며 전철을 기다렸다. 그때 어딘가에서 불쑥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지며
주변의 공기가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돌렸지만 그때였다. 그의 눈에 노란 원피스를 입은 작은 소녀가 들어왔다. 소녀는 홀로 플랫폼 끝에 서 있었고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 소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러자 소녀는 그를 바라보더니 손짓을 했다. 마치 어디로 오라는 듯한 손짓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내 전철이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그는 급히 열차 안으로 들어갔다. 전철은 곧바로 출발했고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그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소녀의 웃는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라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야근을 하고 늦은 시각에 지하철을 탔다. 이상하게도 그 소녀는 매일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무서움과 당혹감에 시달렸지만 보다 현실적인 일상의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우선시하며 그 기이한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국 호기심과 두려움에 이겨 소녀에게 다가가 보기로 결심했다. 대체 무엇이 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그는 용기를 내어 소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소녀 앞에 도착하자 그는 작게 물었다. 왜 여기 있는 거니? 하지만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감과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 순간 지하철역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찰나 어디선가 귀를 찢을 듯한 소리와 함께 짧은 환한 빛이 번쩍였고 그 후 그는 그곳에서 눈을 떴다. 그는 역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주위는 아무도 없었다. 지하철은 멀리 사라지고 플랫폼은 고요했다. 그는 급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노란 원피스의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영원히 잠들 듯 깊은 잠에 빠졌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그 역을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 노란 원피스의 소녀는 그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 그는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이 가장 두려운 점이기도 했다. 그 경험은 그에게 하나의 오래된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어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철이 되면 한국에서는 유난히 공포썰이 인기를 끕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분홍색 고무장갑 혹은 수상한 이유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여성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대도시에서의 복잡한 삶을 접고 조용히 지낼 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을 구했고 이웃들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수진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수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수진은 정체 모를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소리는 집 밖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소리는 반복적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들려왔습니다.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이 말없이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어보았지만 어두운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두려운 마음에 얼른 커튼을 닫고 침대로 돌아가 억지로라도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 날 수지는 낮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이웃에게 지난 밤의 소리에 대해 물었지만 누구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에 별일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수진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점점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이 그녀의 집 바로 앞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다시 창문으로 다가갔고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과 긴장감에 약간 흐릿하게 보였지만 희미한 형체가 그녀의 집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그것이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식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기 전 그녀는 집의 외부에 조명을 설치하고 더욱 강한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방문 신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자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명이 설치된 덕분에 수지는 더욱 선명하게 그 형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무장갑을 끼고 그녀의 집 울타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간헐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경찰이 도착하면서 그 사람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버려진 농가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전 주인이 해당 집을 떠나면서 남긴 여러 가지 물건 중 특이하게도 많은 양의 분홍색 고무장갑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장갑들 옆에는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 있었는데 스크랩에는 여러 실종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경찰은 정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내기 어려워 다시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그 마을에서는 가끔씩 낮고 버려진 농가에 혼자 왔다 갔다 하는 누군가를 보았다는 소문이 간간히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누구인지 무엇을 원했는지는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가끔은 낯선 이웃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공포는 때때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익숙한 것들에서 시작될지 모릅니다.